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와 코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 암호화폐 시장이 94,000을 뚫어줬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뉴욕장 이제 시작을 하면서 좀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뉴욕장 진행이 되면서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쯤에도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속보들이 그때 막 나오더라고요. 아마 뉴욕장 끝나고였을 거예요. 속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조금 93,000까지 이게 일중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한국 증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도 지금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94,000대를 뚫어줬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91,000이랑 92,000이 강력한 또 저항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저항선들도 쉽게 뚫어내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제 대비해서는 그래도 92,000에서 93,000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가 이제 1,779달러인데, 이더리움도 그 비트코인이 딱 그 94,000원 뚫었을 때 1,789달러로 이제 1,800달러 선 회복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은 근데 크게 이제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XRP도 같이 볼게요. XRP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전반적인 코인이 비슷한 요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스탁 기준으로는 전강 그리고 후약이었다가 다시 좀 회복해주는 그런 국면들이고요. 에이다도 비슷한 차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생기하리만큼 이제 같이 동반 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했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솔라나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런 흐름들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좀 논란이 많았었던 오피셜 트럼프도 그 또 더 올라졌어요. 지금도 이제 급격하게 올라주네요. 그래서 12.67달러까지 그 보여지는 모습들 보여줬고, 요 아주 긴 횡보장 이제 큰 틀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차트는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에 우리가 김프라고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 한국에서 같은 코인이라도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코인 투자를 합니다. 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죠. 근데 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과의 그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데요.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비이성적으로 올라줬었던 요런 시기들 있죠. 요런 시기들이 비트코인 가격도 요렇게 같이 딱 올라주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 시점이죠. 요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요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상승을 조금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와서요. 같이 좀 얘기 나눠볼게요.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시도한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크립토 덴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동 구간마다 바이낸스 거래소의 고래 매수세가 먼저 포착되고, 곧이어서 미국의 코인베이스 고래들의 매수세가 보이면서 시장이 점차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의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압력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최근 흐름 보시면은 요게 이제 4월 달 이게 지표거든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은 뭐 물론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지만은, 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저점 상태가 여기 표시된 것처럼 요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쪽의 투심이 좀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큰 조정 없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다시 10만 달러를 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380억 달러 규모로 급증을 하면서 10만 달러 콜 옵션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시장의 극단적인 상승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대비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여전히 강한 콜 옵션 중심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옵션 대비 선물 비율도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상승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이제 관련 플랫폼인 데리비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10만 달러의 다수의 콜 옵션이 지금 몰리고 있고, 이는 시장의 낙관적 심리가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그 콜옵션에 베팅이 너무 많이 쏠릴 때는 오히려 요거를 이렇게 흔들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강한 조정, 그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강한 조정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슬레이트에서 시티그룹 보고서를 같이 인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선장 전망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2,300억 달러 규모거든요. 근데 2030년까지 최대 3.7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는 미국 국채 수요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그리고 이제 콜옵션에 쏠리는 그런 베팅의 이제 투자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봤었을 때 그 10만 달러에 갈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시장이 쉽게 간다면 누구나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참고를 그냥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1,770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800까지는 아닌 모습인데, 지난 10일 동안 이더리움의 매집 주소의 유입량이 2018년 이후에 최다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암호화폐 방송을 하면서 그 전문가님이랑 굉장히 딥토크를 했는데, 그 이더리움,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의견은, 그러니까 알트 강세장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더리움이 가주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일간 이더리움 매집 주소로 유입된 이더리움 규모가 2018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하루 동안 44만 9천 이더리움이 매집 주소로 유입이 됐고, 이더리움 역사상 역대 최대 1일 유입량을 기록했다는 그런 분석들도 좀 나옵니다. 일단은 왜 그럼 이렇게 유입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최근에 가격이 부진한데도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고요.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 수가 증가하는 온체인 지표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밍에서 그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자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도 너무 그 차트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5년간의 차트를 봐볼게요. 이게 지난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 고점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트를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고점이었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이제 지난 불장 때 이런 그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시고 저랑 또 지난 불장 때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올랐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늘고 뭐 매집 주소가 증가했어, 뭐 시장이 이제 완전히 오를 거야라고 보기에는 시장 상황을 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조금씩 그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오늘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그런 자료여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뤄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활성 주소 수가 이제 급증하는 것과 장기 보유자들이 일단은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준 측의 의견이었는데요.
연준이 은행의 가상자산 취급 시 사전 보고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취급할 때 사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좀 상당히 그 불편한 절차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연준이 이제 관련한 발표를 통해서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취급할 때 사전 통보할 의무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서 필요시에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연준에서 결정한 거기는 한데 사전 통보할 의무를 폐지한다. 요런 거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조여왔었던 그런 규율들을 어느 정도는 좀 풀어주고 완화시키는 스탠스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게 이제 '트럼프의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연준에서 선택한 거긴 한데 지금 미국 정부가 워낙 그 암호화폐 쪽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거를 이제 '트럼프의 압박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연준도 그런 시장과 생태계의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요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그러니까 오늘 처음 기사가 그거였죠.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올라섰고, 그다음에 10만 달러를 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콜 옵션의 역대급 베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온체인 수요 없이 급등이 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장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사실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었던 주기영 대표의 의견과 좀 일맥상통하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걸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애널리스트 마튠이 "이번 비트코인의 급등은 새로운 온체인 수요 증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마치 유령 도시처럼 한산한 상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상승세에는 ETF를 통한 자금 유입과 선물 시장에서의 미결제 약정 증가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가시적인 온체인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또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증가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라서 뭔가 이제 탄탄한 그런 가시적인 온체인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승은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령 도시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정확히 크립토컨테 주기용 대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ETF 쪽으로 통한 자금 유입이 오히려 이제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건 그 거래소 내에 있는 현물 유입은 사실상 많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령 도시같이 한산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빈수급이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금방 슉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트코인의 전망에 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알려드렸었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뭐 진행이 돼봐야 우리는 알겠지만, 일단은 알트 시즌에 관해서는 시장 지금 참여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분석가들은 이제 온체인에 관한 수요가 크게 없다, ETF나 또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뭐 시장을 밀어주는 거다, 그렇게 또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10만 달러를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좀 공존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부장님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 좀 이어가서요. 네, 암호화폐 이야기 먼저 해주세요. 해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저버라고 있습니다. 로저스톤이라고 트럼프 측근 중에 로저버라고 혹시 비트코인 예수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로저버라고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 헌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 시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비트코인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비트코인 가장 초기에 투자한 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011년 초기에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한 최초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1비트코인이 몇 달러일 때 수만 개를 매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억만장자 반열에
몰랐던 분이고요. 당시만 해도 대부분 사기를 의심할 때 그는 인생을 걸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비트코인 전도사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전 세계 행사나 포럼에 나가서도 비트코인을 알리고 강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유고 화폐고 미래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분을. 그래서 이제 본인은 자금을 써서 비트코인 스타트업도 만들고 지갑 거래소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수십 개 이상의 초기 프로젝트에도 후원을 했고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인포라든가 비트페이라든가 뭐 크라켄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비트코인은 세상을 바꿀 혁명이다라고 외치면서 에버레스트랑 이런 해서 엔젤리스트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셨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쓸 수 있게 만든 행동가라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 노력을 했던 그런 분이고 이제 가맹점 확보라든가 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is not just an asset, is not money.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거죠.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과격할 정도로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정부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중앙은행을 강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고 비트코인 없는 정부 그다음에 경제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 미국 정부와 함께 충돌하면서 2014년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세금 없는 국가로 국적을 이미 그래서 세인트 키츠 네비스라는 그쪽으로 자기 시민권을 옮겼습니다. 국적을. 그래서 그의 형모는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지저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탈세 혐의로 미국에 기소를 당했던 오늘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나와서 좀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 그래서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근 중에 로저 스톤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구명 로비를 하셨다고 이제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에요. 로저 스톤이라는 분이 암호화폐 선구자인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 이 분을 로비에 다져서 미 의회가 이 부분을 문서로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요 비트코인 예수가 사실 지금 탈세미로 기소를 당했는데 이걸 이제 로비를 나섰다라고 해서 이제 왜 나섰는지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버는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4,800만 달러 우리가 돈 한 650억 정도를 세금 회피한 혐의로 미 법무부 DOJ에 어떤 기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스페인에 체포돼서 미국으로 송환을 이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세금 때문에 말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금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한 것 같아요. 로저스턴은 2월부터 로저로부터 60만 달러를 수령했답니다. 로비스트 자금으로 60만 달러 수령했고 탈세의 핵심 정점인 엑시트 텍스 시민권 포기 전 세금 정산 폐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암호화폐 세제 개혁 촉구를 위한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 중. 요거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로비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걸 외쳤던 거면 사실 이걸 암호화폐 전혀 상관없이 세금 때문에 암호화폐 그걸 했던 거고 스톤은 행정부 고위 관계자 대통령이 로비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로저 버 측은 대통령 사변 로비로 움직임을 점차 확대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맥락은 이제 비트맥스 창업자 3명의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지금 트럼프를 향한 어떤 로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트맥스 창업자 3명의 사면과 실크로드 운영 사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친화 정책이 완화 선언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외신은 다 요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 완화 이런 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시장에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가 너무 완화되다 보면 이게 가이드가 없어서 투자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샘 프리드먼 역시 지금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저버 사건은 디지털 자산 및 국제 요 사면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힌 사건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암호화폐가 정치 로비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엑시텍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다음에 드리고 하는데 요 세금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암호화폐 쪽에서 이제 이 로비를 하는 거라서 큰 파장일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이 소송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세금 없는 국적 포기가 유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로비가 성공하면 많을 거라고 국적을 포기하고 암호화폐를 해서 가게 되는 사례가 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그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노선과 사면권 남용을 할 가능성이 많고 욕을 먹을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나라의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세금까지 계속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또 자기한테 친하다고 해서 세금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정치 연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암호화폐 기업인들과 인물들이 사면 로비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케이스가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암호화폐 소식을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긴요. 자, 알파벳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서 이게 예, 잘 나왔더라고요. 뭐 많이 올랐어요. 네. 4% 올랐다. 네. 4%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이번에 매그니피션트 다 올랐더라고요. 음.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마존 추천드립니다. 예상치 대비 실적해서 상회했습니다. 원래는 그 예상치는 891억 달러였는데 902억 달러로 이제 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2.01 달러였는데 2.81 달러였고요. 유튜브가 약간 소폭 하회했습니다. 원래 이제 89억 7천만 달러인데 89억 3천만 달러로 4천만 달러가 좀 덜했고요. 구글 클라우드 AWS도 근소한 차이로 하회했습니다. 1천만 달러 모자랐습니다. 네, 122억 7천만 달러인데 122억 6천만 달러였고요. 그다음에 트래픽 획득 비용은 약간 상회했습니다. 136억 6천만 달러인데 137억 5천만 달러여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많이 좀 한 2억 달러 정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 대비 3번 상회했고 알파벳에는 1등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크롬도 그러니까 과점하는 완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클라우드, AWS, 그다음에 크롬 이런 것들이 다 1등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일단 했다면 1등을 합니다.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웨이모도 1등이죠. 사실 웨이모도 1등이니까 이게 하면 잘 이게 시장을 잘 보고 잘 들어가는 선도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잘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괜찮은 것 같고 사실 구글 유튜브나 구글은 사실 최근에 어쨌거나 이 미니머스 광고 그 전략 때문에 최근에 그 광고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실적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이제 요즘 뭐 이 FADS가 이게 뭐 이제 이게 요새 유행인가 봐요. 이거 하는 게 택시가 미국 내 이 택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버와 함께 상용용 로봇 택시를 했고 이것도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테슬라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레벨 2에서 3, 3 정도 단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도입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사검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초기에는 똑같습니다. 운전자 옆에 있고 반자율종으로 하고 2027년에 완전 자율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르고 AI를 투자해서 철회했고 지금 모빌리티 아이스와 함께 이제 협력 강화를 해서 이번에 결실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향후에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귀엽게 생겼죠. 네. 네. 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타보고 싶어요. 현재 그 자율주행 우버랑 하는 건 14개 이상의 자율주행 기업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웨이모, 모티오널, 오로라 등 14개 업체랑 하고 있고요. 뭐 차량 없이 로보택시 운영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게 되시면 좀 타보시죠.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는 모티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하고 있고 GM 크루저는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4, 5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약간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요거 말고 요거 먼저 해보시죠. 야후도 크롬을 사겠다고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야후 돈 많나요?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야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야후. 야후 아신 세대세요? 네. 좀 나이가 좀 연식이 좀 있으시군요. 걔가 이제 그 광고에 나왔었잖아요. 누가요? 걔가 도욱이요? 응.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저랑 세대가 좀 제가 좀 젊은가 봐요. 네. 제가 누나시군요, 저보다. 예. 네. 검색 시장의 브라우저 산업과 이제 AI 생태계인데 야후가 원래는 이제 그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건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의 그런 약간 신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도 옛날에 나왔는데 언론사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검색은 그런 거라서 이제 브라우저 주권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구글 크롬을 트래픽 시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DOJ 그 법정에 나와서 다들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검색 시장에 있는 사람 다 부르는 것 같아요.
검색과 AI 시장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요 중에 이제 이걸 근데 요거를 이제 인수하는 순간 대부분 다 이제 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야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게 되면 이제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거 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다들 달라고 하네요. 네. 그런 것 같고요. 다음 본도 한번 보세요. 퍼플렉시티 가고 싶은가 봅니다. 아이고. 예, 예, 이것도 얘기했나 봅니다. 아이고. 퍼플렉시티는 이것뿐만 아니라 틱톡도 가고 싶은가 봐요. 둘 다 얘기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뭐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퍼플렉시티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달라고 했습니다. 퍼플렉시티가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요 반독점 재판 때 우리가 크롬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검색 스타트업이 이제 콘텐츠 플랫폼을 삼키겠다는 파격 행보를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이제 챗GPT 때 이제 오픈AI가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거라 이제 원래 요걸 얘기하고 있고 틱톡은 알고리즘이 세계 가장 정교한 기반이라고 그걸 갖고 싶다라고 얘기했나 봅니다. 리틀 테크닉으로서 제안하고 반독점 회피를 자기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색 소셜 경계 붕괴이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뛰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복잡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재밌죠? 네, 재밌네요. 그다음 페이스북이 스팸 콘텐츠 및 가짜 계정을 대대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네요.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모델을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크버그가 이제 요 가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친구 지인의 추천 의존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틱톡 이후에 이제 유행하는 AI 기반의 추천 피드를 이제 여기 소설 기반으로 회귀하는 실험인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도달한 콘텐츠보다 의미 있는 관계 기반의 피드로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스팸 콘텐츠 정의를 확대하는데 수익 모델을 재조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치는 단순한 필터링이 아니라 페이스북 내에 있는 수익 기회를 자체를 재정의해야 하는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북의 인플루언서 수익 구조를 자체를 바뀐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질 낮은 콘텐츠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슬럽이라고 그 직접 타겟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스팸형 어떤 콘텐츠는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이게 여러분 페이스북 쓰시나요? 잘 안 써요. 그 페이스북에 자기가 의도치 않은 스팸 같은 게 막 물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아마 그런 거하고 이제 AI 콘텐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SNS 전부 다가 AI 콘텐츠와의 싸움이 좀 시작된 것 같아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향후에 좀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새 자막 옵션 대사를 이제 대사 자랑 전용 자막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넷플릭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넷플릭스를 국가별로 놓고 이렇게 한번 써보신 적 있어요? 오, 아니요?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써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드라마를 보실 수 있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자막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영어만 돼요. 그럼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 계속 읽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 시청자 중에 이제 그 나라와 상관없이 절반 이상의 자막을 켜고 시청을 해요. 다만 이게 이럴 경우에 이제 음악 효과까지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달그락 뭐 문을 연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제 오직 일반 시청자는 다수의 대사만 보고 싶은데 이 대사 자막만 도입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런 효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이제 더 많이 도입이 됐다는 거죠. 영어 자막만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막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다는 거라서 OTT 서비스의 미세 사용자 경험이 좀 더 많이 도입이 됐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몰입감이나 정보 제공의 균형 설계가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막이라고 해서 아예 그 자막이 원고의 어떤 스튜디오 자막의 형태를 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 그 전에 자막은 아예 스튜디오의 어떤 대사량의 자막을 그대로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대사를 읽는 원고 같은 걸 그대로 갖다 자막으로 주다 보니까 그 달그락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주지 않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막도 훨씬 더 늘어나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춤형 자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보시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애플이 AI 전략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를 포기했고요. 애플이 전기차를 준비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성장추로 여기 AI를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AI를 부활만 시키지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말로만 부활을 시킨다는데 느립니다. 느려. 정말 느려. 답답해 죽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전 프로랑 AI 이거 빨리 인텔리전스 빨리 해주십시오.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라는 이 기사가 나와서 했고요. 이 소식은 말씀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거 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요?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해 온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이렇습니다. 핵심 요약했습니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준이 있습니다. 페더럴 인플레이션이 2023년 1월 3일과 2월 23일 날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가 뭐냐면 암호 자산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 관련 공동 성명을 2건 발표했습니다. 이 두 곳이. 그래서 이걸 공식 철회합니다. 맞아요. 이번에 공식 철회합니다. 연준이 별도로 2건의 감독 소환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2022년에 발행했던 게 뭐냐면 소속 은행이 암호 자산 활동을 할 경우에 사전 통보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달러 기반의 토큰 활동을 할 경우에 사전 비반대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감독 절차를 통해서 암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겠다는데 이것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성명에서 저 진화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고 은행의 혁신을 위해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철회했고요. 그다음에 OCC라고 통화감독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화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7일 날 여기서 이제 이 법안입니다. 인터퍼티블 레터라고 11831의 법안 같은 겁니다. 우리가 따지면 암호화폐 보관이라든가 특정 스테이블 코인 관련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장이라고 이제 기록하는 기록 원장이 장부입니다. 이런 독립 검증 노드의 블록체인 노드 운영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 은행이 연방 저축기관에서 허용되기로 했습니다. 요거 이제 고기만 하는 거를 전국으로 이제 확대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통화감독청은 은행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도 기존의 유형관리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을 있었는데 이걸 철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철회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약간 규제라는 규제를 다 없애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립 규제라든가 일관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위험 회피에서 책임 있는 참여로 전환된 어떤 공식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EU가 하웨이 및 로비스트의 공식 접촉을 공식적으로 오지 마라 라고 얘기했으면서 유럽연합이 하웨이 또는 그 대리인을 대표한 로비스트의 모든 공식 행사에 접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이 하웨이의 어떤 유럽 의회 대상 그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이고요. 금품 식사 여행 축구 경기 티켓, 축구 경기 티켓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를 로비 수단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웨이 직원이 차단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수백 개 회원사를 포함한 산업협회에 일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비를 하고 있나 봐요. 의제 중에 하웨이 관련 사안이 드러나면 즉시 차단하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벨기에 일간지에 따르면 하웨이가 유럽 의원들에게 현금 접대 여행, 축구장 티켓 등을 통해서 여행 행사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정책 결정에 개입하려는 의지나 로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달 무패에 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웨이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발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로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애플이 지금 약간 빈 공간을 이걸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 이 정도까지만 하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 소식이 진짜 많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하게 임팩트 있게 전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다 여러 가지 빠른 소식들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저와 또 한 주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저희 또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 주에 더 활기차게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차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플립 7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월 초 뉴욕에서 갤럭시 Z 폴드 플립 7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언팩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날짜가 7월 2일이나 9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언팩 행사를 현지 시간 기준 수요일에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도 그런 일정에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7월 10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진행했으니 올해도 비슷한 시점에 큰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언팩에서는 갤럭시 Z 폴드 7과 갤럭시 Z 플립 7이 주인공이 될 전망입니다.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2019년 처음 폴더블 폰을 공개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 신작은 더욱 향상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기대를 모은 제품입니다.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폴더블 폰 외에도 다양한 삼성전자의 신제품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갤럭시 워치 A 시리즈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워치 A 시리즈는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삼성의 중요한 제품군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신제품에는 더욱 향상된 헬스케어 기능과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초박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엣지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는 언팩 행사 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더 얇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이며 폴더블 폰과 함께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협력해 개발 중인 엑셀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VR과 AR을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헤드셋으로 연내 출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을 통해 폴더블 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7월 뉴욕에서 열 예정인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기조가 9개월 연속 이어지며 이달 들어 순매도 규모가 5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4,002억 원어치를 매도하며 2020년 3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대 순매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5월과 2024년 9월의 순매도 규모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매도세가 점차 줄어드는 듯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본격화와 함께 다시 셀코리아 기조가 짙어졌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다며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내놓았음에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97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1.57% 상승하며 2,500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됐습니다. 이번 외국인의 매도세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군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상당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모두 영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에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공매도 전면 재개에도 시장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미국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자금 이탈은 단순한 리스크 회피를 넘어 한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비중 축소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은 지난달 말 8.99%로 하락했으며 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발행한 가상화폐인 트럼프 밈코인 투자자들을 골프클럽으로 초대해 저녁 만찬을 열기로 하며 이른바 페이투플레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측은 23일 오는 12일까지 가상화폐 상위 투자자 220명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초대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찬은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찬 초대자는 코인의 최대 보유자들로 특히 상위 25명은 만찬 전 환영 행사와 백악관 VIP 투어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 밈코인 측은 또한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오래 보유할수록 순위가 높아진다고 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코인을 구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퍼지자 밈코인의 가격은 60% 이상 급등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초대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투자를 대가로 백악관 출입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며 그의 자체 발행 가상화폐가 윤리적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리 프레이어 전 SEC 암호화폐 정책감독관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른바 페이투플레이 거래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사적 이득을 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테슬라 모델 S를 시승하며 특정 상품을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달 초에는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서 외부 이벤트 업체에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하며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만찬 초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미래에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7년부터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분야에서 실적 성장을 본격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KB증권이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24일 보고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대형 원전 수요 급증, SMR 급성장,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해외 진출을 이루고 있는 가스터빈 분야를 꼽으며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수혜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7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핵심 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34,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이 세 가지 주력 분야에서 실적 성장의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독립성 확보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이 유일한 전력원으로 급부상하며 2027년부터 매출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MR은 2030년 상용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함께 SMR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 SMR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터빈은 LNG 발전소의 수요 급증에 따라 해외 진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7년부터 SMR 주기기 모듈에 대한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가에너지 지배위원회는 5월 말 SMR 및 LNG 중심의 신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과 가스터빈 경쟁 우위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3년 1분기 매출 3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548억 원을 예상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7%, 28.8% 감소한 수치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은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초미세 반도체 공정인 1나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IT의 고도화에 맞춰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1나노 기술. 각 기업들이 이 기술을 통해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1위 기업인 TSMC는 지난 2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5 TSMC 북미 테크 심포지움에서 1.4나노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칩을 2028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SMC는 이번 기술이 2나노 공정 대비 속도는 15% 빠르고 전력 소비는 30% 절감되며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1.23배 향상되는 차세대 첨단 실리콘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1.4나노 공정은 현재 3나노 공정과 2나노 공정을 넘어서는 기술로 1.6나노 공정 기술도 내년 말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TSMC는 이 기술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2세대를 적용해 트랜지스터 성능과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TSMC보다 1년 빠른 2027년을 목표로 1.4나노 공정을 양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평택 사업장에 1.4나노 시험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며 2나노 공정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을 차출해 1나노 공정 프로젝트 팀을 결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1나노 공정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텔 역시 18A 공정을 올 하반기부터 양산하며 1.8나노급 공정에서 1나노대 공정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인텔은 자사의 18A 공정이 기존 인텔 3공정 대비 밀도, 성능, 전력 소비 등에서 개선됐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1나노 기술 개발 경쟁은 향후 수년간 각 회사의 경쟁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선도할지 그들의 경쟁력 향상 여부가 큰 관심을 모읍니다. 현대로템이 페루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국방 및 재난방지 기술 전시회에 참가하며 중남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섰습니다.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등 자사의 핵심 방산 제품들을 선보이며 페루 육군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은 25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국방 및 재난방지 기술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페루 국방부가 주관하는 중남미 지역의 핵심 방산 전시회입니다. 페루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와 국방부 장관 발테르 아스투디오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로템은 다양한 지상 무기 체계와 미래 전투 체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다목적 무인 차량 HR 셰르파 등을 전시하며 페루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페루 육군과 K808 차륜형 장갑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페루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 수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이번 전시회는 그 후 처음 열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K2 전차와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실무를 선보이며 이를 통해 현대로템은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차 라인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의 이번 전시회 참가가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